떨어졌어요. 종가가. 저가도 떨어지고. 아, 이거 뭔가 찝찝하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보조지표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표 이름은 Directional Movement Index,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DMI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봤죠? DMI, ADX,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튼 이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 먼저 DMI를 배울 거예요. DMI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DX까지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지표는 뭐가 중요하다?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즉, 이 지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뜯어볼 수밖에 없다? 계산식을 뜯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 오늘, 그리고, 오늘 DI 플러스에 대해서 계산식을 뜯어볼 건데, 그리고 다음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식을 뜯어보는 요 강의들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Directional Movement Index 1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DMI라는 친구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DMI에 관련된 간단한 기초지식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강의 1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계산식을 들이대는 건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보죠. 자, Directional Movement Index. 이걸 직역하면, Directional, 영국식으로, Directional. 요거는 방향. 요거는 방향. 방향성. 그런 뜻이고, Movement는 이동이죠, 이동, 움직임. 이런 뜻입니다. 인덱스는 지수. 요거를 직역하면은 방향이동 지수. 이렇게 되죠. 방향성 지표다. 방향이동 지수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 주식이, 이 기업이, 이 투자 종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뭐냐, 즉 이것은 추세가 어떤 상태냐, 이해하시죠? 이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거냐,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거냐, 횡보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거를 지수화했다, 지표화했다, 도표화했다, 요런 의미가 됩니다. 직역하자면 그래요. 생긴 건 이렇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요 밑에 요게, DMI, 그리고 ADX가 함께, 지금 표시된 지표입니다. 보시면 하단에 선이 3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검은색 선이 있고, 그죠? 빨간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어요. 여기 검은색의 굵은 선, 요거는 ADX입니다. 요거는, 우선 DMI 선들을 다 공부한 이후에, 그 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DMI는 ADX랑 같이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ADX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쓰진 않아요. ADX를 쓰진 않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DMI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ADX가 아주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사용을 안 하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DX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DMI 선, 이 두 선이 DMI 선입니다. 요 DMI 선들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DMI는 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지금 제가 이게 빨간 선, 파란 선으로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보통 빨간 선, 요거를 DI 플러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플러스 D라고 하기도 하고, 플러스 DI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 선, 요 파란 선은 DI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빨간 선은 선은 색깔은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나름인 거고, 여튼간에 지금 이 지표에서 표현되어 있는 빨간 선은 DI 플러스다. 그리고 파란 선은 DI 마이너스 선이다.
아시겠죠? 그래,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DMI는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제가 이 DMI의 계산식을 뜯어본 결과,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일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일부 참이다. 하지만 추세의 강도를 계량한 지표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DMI를 보시면 추세의 강도, 특히 ADX가 추세의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거의 대부분, 거의 99.9%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추세의 강도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추세의 강도라는 거는 힘인데, 사실 DMI를 구성하는 지표는 엄밀히 따지면 이 힘을 나타내는 수식은 없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계산식에서 따져볼 건데, 이 힘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DMI는 위치 정보란 말이에요. 위치 정보인데, 위치 정보를, 가격 정보를 가지고 DMI 지표를 만드는데, 거기에 힘을 넣는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힘을 DMI에서도 힘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저도 일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했다,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표다. 여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한 지표다. 기술적 지표의 아버지로 여기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맞아요. 별하별 지표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웰레스 와일더, 와일더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윌더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웰레스 와일더가 저술한 기술적 트레이딩 시스템의 신개념, 요거는 이제 국내에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기를 돌려서 보거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된 책은 아니에요. 1978년에 나온 New Concepts in Technical Training System이라고 하는 책인데, 물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살 수는 있어요. 구매는 할 수 있더라고요. 직구로. 여튼 1978년도에 나온 그 책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DMI는 현재 시장이 추세적 시장, 인지,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며 진행되는 형태.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이 추세적 시장인지 아니면 비추세적 시장인지 횡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요거는 맞아요. 추세가 분명하지 않거나 급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일 경우 향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이 된다. 요거는 글쎄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향후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요거는 이 DMI를 단독으로 썼을 경우에는 요건 불가능하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DMI는 단독으로 쓰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차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지금 이 DMI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들도 많이 보셨겠죠. 저는 어떤 지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교차하면 매수다, 무슨 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과매도다, 이런 허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DMI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렇게 교차 지점이 매수의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훅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빨간선 DI 플러스가 내려오고 있고 DI 마이너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넓어질 때, 이때 여기가 매수다. 이런 허접한 걸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블로그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냥 DMI 치면 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는 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융둥이 TV에서 이 지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면서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허접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허접하게 나오는 블로그나 유튜버, 이렇게 허접하게 설명하는 유튜브를 보면, 향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아주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다. 저는 이걸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DMS라고 불리기도 한다. 시스템 인덱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말인데, 뭐, 이 추세를 뭐,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이건 동의하지만, 이제 향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는 아니다. 추세 강도를 계량한 지표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식을 뜯어본 결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 컨셉트 인 테크니컬 트레이닝 시스템 요 책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뭐 한글 번역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 와일더의 어떤 지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굳이 제가 이 책을 막 그렇게 번역해가면서 정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계산식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지표를 만들었구나를 원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주 예전에 이제 이 DMI를 공부할 때 어디에선가 이 DMI에 대한 부분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와일더는 이제 요렇게 요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와일더는 이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시장의 약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 중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꼴랑 해봤자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합 시장에서 흔히 겪는 추세 전환 판단의 실패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기간 동안에 추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상승 추세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한다. 그죠? 그러면 다시 요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고 횡보를 했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이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전체 시장의 30%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보합시장, 그렇다면 우리가 보합시장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추세 전환의 판단, 요 포인트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 근데 그 판단이 나는 여기서 요렇게 살짝 떴길래 나는 여기서 추세가 변한다고 봤는데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횡보를 계속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 게 실패한 거죠. 추세 전환 판단에 실패가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 계속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오직 의미 있는 장세 전환의 신호를 감지할 때만 극복할 수 있다. 여기서 했던 무수한 실패는 의미 있는 장세 전환, 요 자리의 신호를 감지할 때 이 앞에 게 다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는 실수를 할 건데 그 실수는 여기서 제대로 진입을 해야만 극복할 수 있고, 그 제대로 진입을 하려면 뭐를 사용해야 된다? 이 DMI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DMI라는 지표는 여기선 매수다, 여기선 매도다, 매도다 이런 지표가 아니라 이 지표의 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와일더가 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의미는 보합권 이후에 그 다음에 장세 변환, 전체 기간 중에 이 상승 추세는 겨우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하락이나 횡보인데 70%는 하락이나 횡보인데 이 30%를 먹기 위해서 보합 이후에, 그러니까 응축 이후에 다시 폭발할 거잖아요. 그 폭발의 입구를 잡아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그렇게 요약이 돼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읽었던 글에서 그러니까 이 책의 요약이겠죠. 자, 뭐 얼마나 대단한 지표라서 와일더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허풍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산식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원리가 이해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장단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지표는 100%가 없다. 혹시나 있을 이 치명적 오류, 이 치명적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계산식이 꼭
필요하다. 계산식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치명적인 오류를 걷어내고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만 뭐가 가능하다? 응용이 가능하다. 결국에 지표는 여러분들이 타임프레임이 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이 DMI라는 지표를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타임프레임에 맞게 고쳐서 쓰려면 결국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응용은 결국 계산식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루한 꼬부랑 계산식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DMI 선에는 DI 플러스가 있고 DI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DI 플러스를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당연히 DI 마이너스를 살펴볼 건데 두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DI 플러스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DI 마이너스는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DMI를 구성하는 선 두 개 중에 아까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했던 이 DI 플러스 요거의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EAVG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일단 여기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위에 요것만 살펴볼 거예요. EAVG 어쩌고 저쩌고 나갑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짚어봅시다. 우선 EAVG. 자, EAVG는 지수 평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지수 평균을 구하라. EAVG, 그 다음에, 자, EAVG 뒤에 A, B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 B의 기간만큼 A의 값을 지수 평균하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피리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간이죠. 기간. 내가 설정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지수 평균하라. 이 값을, 요만큼을, 이 기간으로 지수 평균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그럼 살펴봅시다. 뭐를 지수 평균을 해야 되는가? 자, 여기 if로 시작하는 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죠? 요거의 피리어드 기간만큼 지수 평균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if 블라블라블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if는, 이거는 조건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고 요새는 초등학교에서도 아마 영어를 배우겠죠.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영어가 없었어요. 중학교를 가야만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걸 배웠거든요. 여튼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if 조건문이고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if는. 근데 만약에 if가 이렇게 있고 if 뒤에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1이 있고 결과 2가 있다. 만약에 수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떤 조건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 2의 값을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계산식으로 돌아와서 if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 앰퍼샌드가 두 개가 있네요. 요거는 논리곱입니다. 논리곱.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R이 아니잖아요. 또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기 때문에 요거를 충족하고 그리고 이것도 충족을 해라. 앰퍼샌드 두 개 논리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얘보다 크다면이죠. 자,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를 취해라? 얘를 취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0을 취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값을 기간만큼 지수입형하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if
자, if 이후에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1이 있고, 결과 2가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걸 취하고, 충족하지 않는다면 얘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if가 있고, 요만큼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할 때, 결과 1, 요거를 취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결과 2, 요거를 취해라. 그리고 그거를 기간만큼 지수 입형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 그리고 결과에 나오는 이 영문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H입니다. H 하이죠. 고가입니다. 고가. 자, 괄호 안에 숫자가 있으면 이거는 그 숫자 전에 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는 금일, 당일의 고가라면 거기에 괄호 열고 1이 있으면 금일보다 하루 전, 그러니까 어제의 고가. 그러니까 얘는 오늘의 고가, 얘는 어제의 고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 숫자가 2가 있다면 그제의 고가가 되겠죠. H니까. 그리고 3일이 있다면 그 전날의 고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수식은 자, 오늘의 고가가, 그러니까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가 0보다 크냐? 이 조건입니다. 조건 1.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고가보다 크냐? 0 이상이냐? 그러니까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를 모르는 거. 오늘의 고가가 여기고 어제의 고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10이고 이 자리가 6이다. 그러면은 오늘의 고가 10 빼기 어제의 고가 6 하면 4가 되죠. 그럼 4는 뭡니까? 0보다 크죠. 그 말인즉슨 올랐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즉 어제에 비해 오늘의 고가가 눈꽃만큼이라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눈꽃만큼이라도 더 올랐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자,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 그러니까 오늘의 고가, 어제의 고가, 이 차이죠? 빼기니까 그럼 4가 되죠? 이 4,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의 고가는 10이고 어제의 고가가 6이니까 그러니까 4가 나왔어요. 자, 다시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 이 값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느냐? 어제의 저가 빼기 오늘의 저가, 이 값보다 크냐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조건을, 이제 앰퍼센드가 있으니까 이 두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 즉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올라야 되죠. 당연히 이 조건문이니까 이 폭을 취하고, 만약에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0을 취해라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고가가 올랐냐? 그러면 그 오른 만큼의 값을 취해라. 지표에 반영해라 이 말인데, 여기에 논리곱이 있고 그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어제의 저가, 어제의 저가 빼기 오늘의 저가보다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가 더 커야 된다. 이건 왜 있느냐?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의 캔들이 자, 요렇게 어제의 캔들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캔들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양봉입니다. 양봉.
다시 그릴게요. 빨간색이니까. 자, 이게 어제의 다시. 요거는 어제의 캔들입니다. 어제 캔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다. 어제 캔들이고, 오늘은, 자, 오늘 캔들은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형성이 되었다면, 분명히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고가보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에 이게 없었다면, 자,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높잖아요.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를 하면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값에 플러스 양수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 적용시키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뭔가 찝찝하죠? 아니, 분명히 고가는 올랐지만,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제 종가는 여기였는데, 오늘 종가 여기란 말이야. 떨어졌어요, 종가가. 저가도 떨어지고. 이거 뭔가 찝찝하죠? 이 수식에다가 요거를 양수를 취하기에는 찝찝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캔들을 보고, 단순히 고가가 올랐다고 해서 0이 아닌 양수를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양수값을 가질 자격이 되는 캔들이냐?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곱을 쓰고 이 뒤에 어제의 저가 빼기 오늘의 저가, 즉 어제의 저가와 오늘의 저가의 차이를 수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저가가 떨어졌다면 그러면은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고 0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값에 이거는 양수잖아요. 양수. 왜냐면 올랐으니까. 오른 그 폭값이니까.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는 플러스 양수인데 양수를 취하고 싶으면 어제보다 오늘의 저가가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그 낮은 폭보다 뭐다? 고가가 오른 폭이 더 크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양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만 고가의 상승폭만큼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만 있었다면 방금과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양수값을 취하지 말라고 요렇게 조건문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위에 거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위에 거는 어차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 값을 그 양수 값을 기간만큼 지수 입형하라 이 말이고 여기에 보면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수식이 요만큼의 수식이 바로 분자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수식에서 이 부분은 분모 그리고 요 부분은 분자가 되는 거죠. 나누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여기 이 분모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값 중에서 분수가 뭡니까? 자, B분의 A가 뭡니까? 그럼 전체 B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면 전체 4 중에서 이 3이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얼만큼 차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2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전체 2 중에서 1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50%죠. 그러니까 분수라는 거는 분자가 이 분모 전체 범위 내에서 분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걸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즉 몇 퍼센트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분모가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분모가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모라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범위 중에서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더 올랐으면서 그 폭이 만약에 저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폭보다 더 큰 폭으로 고가가 상승하는 그 고가 상승폭에 있는 그 상승폭의 값을 취하는 이 비중이 이 분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 수식의 핵심인 겁니다. 다 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 일단은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분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 AVG가 있습니다. 이 AVG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AVG A, B가 있으면 이 A의 값을 B의 기간으로 지수 입형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이 AVG 똑같이 지수 평균해라. 자, 이번에는 max가 있습니다. max는 이거를 최대값 함수라고 합니다. 최대값 함수라는 거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max가 있고,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a, b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뭐냐면 a와 b 중에서 큰 값, 최대값을 선택을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x가 있으면, 자, max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a, b가 있겠죠. a가 요거고,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큰 걸 취하라, 이 말인 거고, 괄호 안에 max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자, 요 값이랑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라. 그럼 큰 값을, 어떤 값을 취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 그리고 이 값이 5가 나왔다. 그러면은 max, 최대값 함수니까 이 값을 취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5를 취하는 건데, 또 max. 그럼 이 5와 또 이거랑 비교를 해서 이게 6이다. 그러면 이 5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H는 high, 고가, L은 low, 저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의 고가, 괄호 열고 숫자가 없으면 당일값입니다. 오늘의 고가 빼기 오늘의 저가, 이게 A가 되는 겁니다.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ABS는 요거는 max는 최대값 함수, ABS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절대값은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게 음수든 양수든지 간에 0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 면 요로 2칸 가면 플러스 2죠. 자, 1로 3칸을 가면 이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은 뭐냐? 양수든 음수든 간에 상관없이 0의 자리에서 그 변위의 크기만 다룬 값. 즉, 마이너스 10은 절대값으로 하면 그냥 10이 되는 거죠. 0에서 10칸 갔으니까. 0에서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은 절대값으로 하면 그냥 10입니다. 플러스 2도 절대값은 그냥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 기억나시죠? 이 ABS는 절대값 함수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어제의 종가 빼기 오늘의 고가,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음수든 양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거의 절대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max 최대값 함수 안에 이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데, A는 오늘의 고가 빼기 오늘의 저가. 그럼 어떤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고수와 그 다음에 어제의 종가 빼기 오늘의 고가, 그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뭐다? 이거 폭이다, 폭입니다, 폭. 오늘의 고가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오늘의 고가는 여기고 오늘의 저가는 여기죠. 그러니까 전체 오늘 하루 동안의 최저가에서 최고가의 폭, 이 폭이 크냐? 아니면은 어제의 예를 들어서 종가가 여기 있는데 어제의 종가 빼기 오늘의 고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6이고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6 빼기 10 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을 구해라 했으니까 4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이 폭이다, 폭.
4만큼의 폭. 그러니까 이 폭이 크냐, 어제의 종가에서 오늘의 고가 이 폭이 크냐, 아니면 요 폭이 크냐, 둘 중에 큰 거를 취하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풀었지? 자, 요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니까 A와 B 중에 큰 값을 선택하라. 즉 오늘의 고가 빼기 오늘의 저가, 이것과 어제의 종가 빼기 오늘의 고가의 절대값, 이 둘 중에 큰 것을 선택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에 캔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낮았을 때와 가장 높았을 때의 폭, 이것과 어제의 종가, 이 종가와 오늘의 고가와의 이 변동폭값, 그게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이 그냥 그 폭값, 왜? 절대값이니까 그 폭값 중에서 큰 거를 취하란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와 이거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앞에 최대값 함수가 더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값이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된 값을 또 이 뒤에 이 값과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더 큰 거를 선택을 하라, 이 말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여기서 살펴본 거랑 다름이 없죠. 뭐다? 절대값을 구하라. 어제의 종가 빼기, 이번에는 고가가 아니라 저가죠. 그리고 이걸 절대값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의 종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오늘의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 폭값,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요거 빼기 요거, 그럼 이 폭값, 그 다음에 전체 오늘의 폭값,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정해라, 이 말입니다. 제일 큰 거를 선택해라.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선택되겠습니까? 이 캔들이라면 요게 선택되겠죠.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의 폭이 이만큼이니까.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폭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폭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과 요만큼과 요만큼이니까 요게 선택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방금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의 움직임의 폭과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폭, 그리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폭, 이 세 개 A, B, C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선택해서 취해라 라는 게 되고, 이거를 요 분모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true range라고 합니다. 요거니까 이제 진짜 범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을 풀어서 보면, 자, 금일고가,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걸 TR 값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true range.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가지는 게 얼마냐를 얘 의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풀어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금일고가와 금일저가, 자,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전일종가와 금일고가 하나, 전일종가와 금일저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폭을 갖는 거를 분모로, 이게 분모죠, 분모로 써야 하고, 이게 바로 진짜 범위다, true range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어제와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이 두 캔들 내에서의 최대값이다. 가장 의미 있는 최대폭이다. 아시겠죠? 캔들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수식에 따르면 이 DI 플러스는, 자, 어제의, DI 플러스는 어제의, 어제의 종가와, 여기네,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그 다음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그리고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이 세 가지의 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true range, 즉 진짜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더 올랐고, 그리고
만약에 어제의 저가보다 오늘의 저가가 더 내려갔다 하더라도 고가가 오른 폭이 저가가 내린 폭보다 더 크다면, 더 큰 폭으로 고가가 올랐다면 그 고가가 오른 이 폭값을 취해서, 분자에 취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오늘의 범위, 진짜 트루레인지 이 오늘의 범위 내에서 그 고가가 오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이 분모값 중에서, 범위 중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된다는 겁니다. DI 플러스는. 자, 고가라는 거는 그 하루에, 그날 당일에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고가라는 거는 매수세가 가장 높게 쳐 올렸던 그 포인트죠. 매수의 힘이 가장 높은 곳까지 쳐 올린 힘을 상징하긴 합니다. 이 고가가. 그래서 이 DMI를 추세의 강도, 힘을 표현하는 지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고가가 매수세가 밀어올린 힘의 그 한계,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목균형표를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100% 모든 고가가 매수의 힘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DMI가 추세의 강도를 표현하는 지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낼 때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가는 매수세가 그날 가장 높이 쳐올린 어떤 매수세의 힘을 상징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의 고가가 상승을 했다면, 오늘의 고가가 큰 상승이 일어났다면 그만큼 매수의 힘이 작용을 했다. 어제는 요만큼 매수의 힘이 요만큼 밀었는데 오늘은 더 높은 요만큼 밀었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고치갱신이 일어났다. 즉 고점 돌파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폭값만큼의 매수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지표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맞다면 금일의 고가는 전일의 고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금일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표 자체, 이 지표의 어떤 그 기본 틀이 그래요. 자, 캔들을 보면, 자, 분모값은, 자, 이 캔들에서 봅시다. 분모값은, 자, 뭐를 비교한다 그랬죠?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의 폭, 이 폭이 크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폭, 이게 크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폭, 이게 크냐? 일단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이게 예를 들어 10이다. 근데 어제의 종가가 오늘의 최저가고 고가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10이다. 그럼 뭐다? 얘랑 같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죠. 그래서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이거를 분모로 취합니다. 이게 트루 레인지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분모값은 이제 요게 되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이 트루 레인지, 이 범위 내에서 이 고가와 이 고가의 폭, 이게 이만큼 오른 비중이 얼마인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DI 플러스는. 이 어려운 수식이 이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정말 간단하죠. 여튼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어떤 범위를 하나를 정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가에서 고가로 올라간 이 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냐, 얼마나 되느냐, 이 범위 내에서 과연 고가의 상승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힘있게 고가가 갱신이 됐느냐, 그걸 보는 게 DI 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캔들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거의 뭐 9.8이죠. 그러니까 뭐다 10분의 9.8이니까 이 분자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1에 수렴하는 모습의 캔들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강한 매수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DI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캔들을 봐도 강한 매수세가 있었던 것 같죠? 이 캔들을 봤을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경우에는 분모값은 자, 똑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이 폭, 자, 이 폭 이게 크냐, 아니면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 이 폭이 크냐, 아니면 오늘의 종가와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이게 크냐. 여기서 가장 큰 건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 폭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분모값이 요만큼의 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자값은 뭐다? 어제의 고가와 오늘의 고가의 폭인데 이 폭은 이만큼이죠. 그럼 뭐다? 전체 분모값은 이만큼인데 분자값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분수값이 거의 1에 수렴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미세하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 폭분의 요만큼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분자값에 뭐가 합산이 되겠습니까? 요 고가와 요 고가의 폭만큼이 합산이 되겠죠. 미미하다. 미미하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뭐다? 아주 약한 매수세가 있었다. 아니면 강한 매수세가 없었다. 요렇게 해석을 하자. 이 DI 플러스로. 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제의 고가가 여기고 오늘의 고가가 여기입니다. 고가는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고가가 상승한 건 틀림없으나 어제의 저가 빼기 오늘의 저가. 자, 어제의 저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제의 고가가 6이었다. 어제의 저가가 4였다. 이 부분이 4입니다. 4. 그리고 오늘의 저가는 2다. 오늘의 고가는 7이다. 자, 고가는 1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저가는 2만큼 떨어졌죠. 그럼 4 빼기 2 하면 4 빼기 2 하면 뭡니까? 2가 되죠. 2. 그럼 요 값은 어디 갔어? 요 값은 2죠. 근데 요 고가가 오른 거는 뭡니까? 오늘의 고가 빼기 어제의 고가 하니까 1이죠. 그럼 분명히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얘가 더 크죠. 그럼 뭐다? 이 조건 자체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취하는 게 아니라 0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분자의 0을 취한다.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 것 아까 설명 들었죠? 분명히 고가는 올랐지만 자, DI 플러스 고가가 올랐을 때는 매수세가 있다라고 보자. 그런데 저가가 떨어진 폭이 고가가 오른 폭보다 더 크다면 이거를 올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왜? 고가가 올랐다는 거는 매수세가 쳐 올렸다는 거가 되는데 매수세가 어제보다 오늘 쳐 올린 힘이 요만큼 더 올랐다면 매도세가 쳐내린 힘이 더 컸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양수를 넣을 수 있겠느냐? 양수 넣을 수 없지. 그랬을 때는 0을 취하자. 분자에 0을 취하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DI 플러스 값이 분자에 0이 취하기 때문에 그날은 0이 된다. 자, 지금은 DI 플러스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만 해석을 하자면 요 캔들은 매수세가 없었다. 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DI 플러스는 그런 지표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서 어떤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중에서 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 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가의 폭이 얼마만큼 올랐느냐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올랐느냐니까 매수세가 강했냐 적었냐, 이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강했냐 아니면 상승 추세가 거의 미미했냐, 상승 추세가 없었냐, 그거를 보기 위한 수식이었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DMI의 첫 시간, DI 플러스, 이 DI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선인지 계산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DI 마이너스를 말씀드릴 건데, DI 플러스랑 그냥 수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니까, 뭐, 고가가 저가로 바뀌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I 마이너스는, 수식, 여러분들이 오늘 수식은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별로 어려운 수식은 아니니까. 요 이해한 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DI 마이너스를 설명을 드리면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짧게 언급하고 바로 붙여서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DM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 내용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DI 플러스를 강의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50분 동안 DI 마이너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서 아니다. 오늘 DI 플러스와 다음 시간 DI 마이너스는 수식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DI 마이너스를 설명하는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 내지밖에 안 될 거고 10분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게 지루할 것 같아서 겁먹지 마셔라. 라는 의미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한 지 51분이 됐네요.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